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로봇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기술의 융합, 그리고 LG 로봇 시장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현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실내 실외 통합주행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개발 구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코더이자 S대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파트장이라든지 조직장은 아닙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고요. 실무 경험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뭐 저는 당연하게도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게임 프로그래밍, 원래는 게임 프로그래밍 좋아하고요. 저도 게임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취미로. 요즘 관심 많은 거 ECS 패턴, Entity Component System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에서 쓰는 디자인 패턴인데 엘리먼트들을 디커플 시킬 수 있고 퍼포먼스도 같이 보장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017년도 전까지 디지털 TV, 셋톱박스 개발을 해왔고요. DVB, SI, EPG, PVR 이런 것들 다뤘었고 무선 스트리밍, RTP, RTSP, HLS, 클라우드 게임이나 비클에서는 자동차에서는 AVN이라든지 클러스터, 텔레매틱스 이를테면 에이스파이스 대응하면서 R테스트라고 하는 런타임 테스트 같은 것들 테스트 프레임워크 개발한 것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이동형 로봇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과연 로봇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막연하실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로봇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부분들, 그런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냉장고나 TV처럼 단일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종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는 것이 바로 로봇이고요. 어떤 식으로 로봇에서 다양한 도메인의 기술들이 융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계속 로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LG가 로봇 시장 창출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로봇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동형 로봇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로봇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 보통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인베디드 제품군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 사이클이 기존에 있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다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역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죠. 토픽이 있습니다. 토픽에다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이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로스는요 리눅스나 BSD나 윈도우 같이 커널이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메시지 브로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MQTT라든지 아니면 웹OS의 루나 API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 바탕 아래 로봇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동형 로봇 소프트웨어, 바퀴가 달린 로봇 어떻게 주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들에는 드라이버들이 있죠. 뎁스캠, 이거는 스테레오 카메라고요. 3D로 볼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 라이다 드라이버. 라이다는 일종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저를 여러 군데 써가지고 3D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이컴, 실제적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마이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드라이버들은 이러한 토픽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캔 데이터, 가속도, 바퀴 회전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처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것을 로컬레이제이션 서비스 또는 측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포즈라고 하는 토픽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퍼셉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라이다 데이터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공간 컨텍스트 정보를 구별해서 퍼셉션이라고 하는 토픽에다가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로봇이 갈 수 있는 길, 갈 수 없는 길, 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브스타클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퍼셉션 정보들을 퍼블리시하게 되고요.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들, 또 위에 상위 레이어에 시나리오 엔진이 있을 겁니다. 로봇 너 어디로 이동해? 라고 목표물을 정해주는 목표 지역을 정해주는 시나리오 엔진이 있을 거고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 플래닝이고요. 경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만들겠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이 경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패스라고 하는 토픽에다가 데이터를 쏘게 되고요. 모션 서비스는요, 이 패스를 추종하도록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가 있게 되고 왼쪽 바퀴 속도 얼마, 오른쪽 바퀴 속도 얼마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벨로시티 커맨드 또는 커맨드 벨로시티라고 하는 토픽에다가 쏘게 되고 이것을 마이컴 드라이브가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를 얼마로 돌릴까, 왼쪽 바퀴 속도를 얼마 돌릴까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동형 로봇 소프트의 전체적인 얼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변 공간 컨텍스트를 인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퍼셉션이라고 하고요.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브젝트 트래킹, 주변의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부분, 그리고 로드 바운더리 추출, 선험적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길의 영역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스페이스, 로봇이 갈 수 있는 공간과 갈 수 없는 공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회피와 경로 계획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퍼셉션이라는 부분이 데이터 드리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AI, ML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LG전자는요, 매뉴팩처러예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가 과연 MLOps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나왔을 때 MLOps를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연역적 설계, 기존에 있던 연역적 어프로치에 기반한 알고리즘들을 기본으로 동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MLOps가 도입되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 로컬리제이션입니다. 여러 가지 레이저 스캔 데이터라든지 가속도라든지 바퀴 회전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Decision and Control입니다. Decision, 패스 플래닝을 합니다. 경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 하고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춰줘야 하고요. 그래서 디시전을 내리고 그다음에 모션 서비스, 이 경로 계획에 따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Decision and Control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Perception, Decision and Control, Perception 이게 주요 세 컴포넌트가 중심으로 로봇 아키텍처가 구동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패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필터 패턴입니다. 필터가 연속되고 있죠. 필터가 연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능한 스테이트 리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죠. 스테이트 리스로 개발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어쨌든 그리고 루즈리 커플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센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종다양한 센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루즈리 커플드하게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 가지 컴포넌트 말씀드렸습니다. 치기, 인지, 주행. 제가 이거에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아키텍트로서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잡을 때 치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로봇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터빌리티를 퀄리티 어트리뷰트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 같은 경우에는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이기 때문에 빨리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있고요, 경사로를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시나리오를 꽂아 넣을 수 있도록 매러빌리티를 중점적으로 퀄리티 어트리뷰트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린 건요, 이동형 로봇 시스템의 아키텍처입니다. 보통 유저가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것을 UI 보드에다가 묶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로컬리제이션, 퍼셉션, DNC라는 부분들, 그런 알고리즘들이 도는 걸 메인보드로 묶어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내리는 명령을 받아서 제어하는 MCU 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티어로 설계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실내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UI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UI가 없고 상위 백엔드에서 내리는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부와 구동 제어부로 이렇게 2티어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AVN이라든지 보통 하나의 AP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복수의 AP를 쓸 수도 있다. 복수의 AP, 복수의 MCU를 쓰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 로봇만이 아니라고요. 유니트리라고 사종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아닙니다. 중국 회사고요.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의 저성능의 복수의 AP를 묶고 4개의 AP를
이런 카메라에 미디어 스트림 패스에 직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한번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총괄하는 메인부 API에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왜 그랬을까요? 이 카메라 데이터가 만약에 백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대역폭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계, 이런 시스템 설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거 편집 잘못됐네요. 상관없습니다. 메인부, 구동부, UI부로 나눠서 보통 시스템 설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 설계도 고려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스트림, 대용량 대역폭의 스트림을 메인 백본망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수의 AP 설계도 좋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형상 통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들 형상을 맞춰야겠죠. 그런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장점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디지털 TV도 개발해봤었고요, AVN이라든지 셋톱박스, 뭐 U+ TVG도 역시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요, 하드웨어 설계 먼저 하십니다. 하드웨어 설계하고 개발용 보드 나오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설계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드웨어에서 뭐 리비전 A, B, C, D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소프트웨어 설계 바뀌고 계속 하드웨어 아저씨들과 소프트웨어 아저씨들, 소프트웨어 가이들과 하드웨어 가이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경험에서도 기구 엔지니어들과 같이 접점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기구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 하드웨어 설계가 같이 맞물려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구 설계에서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자, 하중 기존에 500kg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1000kg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차대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센서 위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접지 압이 달라지겠죠. 1톤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설계 바뀌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바뀌게 될 거고요. 차체가 커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센서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쪽 엔지니어는 소비 전력을 계산해서 SMPS를 더 증설한다든지 해야 할 겁니다. SMPS 증설을 하면 뭐가 발생하나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에 대해서 기구 쪽에서는 다시 공조 설계를 해야 돼요. 열을 잡기 위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처럼 기구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의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결함 경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벌써 며칠 전에 한쪽 바퀴바람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치기 데이터가 흔들리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기구적인 문제인 거죠. 또는 센서 하드웨어에서 일개 센서 하나 단품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버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렇게 결함 경리가 어렵고, 그래서 제 경험상 개발 초반부터 결함 경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형 로봇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하겠습니다. 이동형 소프트웨어 파이프 필터 패턴이고요. 스테이트 리스를 지향하고 있고 루즐리 커플드로 설계된다. 그리고 이동형 로봇 소프트웨어는 보통 3티어로 UI부, 메인부, 구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는 복수의 AP, MCU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라는 것들이 다른 인베디드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구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굉장히 밀접해서 서로 맞물려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상관리, 결함경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로봇 소프트웨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내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들어갈지도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건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형상 설계, CI/CD, 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기술이 어떻게 로봇에 융합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레퍼런스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형상 설계. 로봇은요, 여러 속성이 결합된 B2B 제품입니다. 단독 속성으로 결정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향지가 있고요, 서로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배송, 견인, 정찰, 골프장, 리조트, 공항, 호텔. 속성은 다양하지만 명백한 공용 속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이동체, 같은 센서셋, 공용되는 알고리즘,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런 공용 속성. 그래서 게다가 서로 상이한 개발 조직들이 같이 결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네이스 로우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조직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요. 그래서 공용구, 변동구 속성을 조합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하면 안 됩니다. 모델 하나 나왔다 해서 레포지터리 새로 따고 이러면요, 헬게이트 여는 지름길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따라서 멀티 레포지터리 구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속성과 속성이 조합됐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동화로 검증할 수 있는 CI/CD/CT도 필요합니다. 검증 자동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항 안내 로봇도 있고요, 서초 안내 로봇도 있고 마공 안내 로봇도 있습니다. 같은 안내 로봇인데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항 내에서의 주행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초의 맵이 있고요. 서초 내에서의 주행 정책이 있습니다. 뭐 여기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용 속성들을 무시하고 하나 모델 나올 때마다 레포지터리 따게 되면요, 그대로 헬게이트 열리게 됩니다. 왜냐? 어디서 하나 문제 고친 것이 수평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 컨텍스트에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쭉 수평으로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조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형상을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코드를 분리시키고 각각 레포지터리도 멀티 레포지터리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어떤 속성들을 조합해서 그때그때 조합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긴 레포를 통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한 게 조직 분야별로 디커플 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조직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I/CD/CT.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속성들이 결합되는 게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제가 직접 작성한 젠킨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고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이고요. 여기서도 뭐 유닛 테스트 할 수 있고 스태틱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 테스트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봇 지고 나가야겠죠. 로봇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소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도 빌려야 하고 로봇도 빌려야 하고요. 거기서 옆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도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융합되는지 잠깐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Node.js, 리액트 프레임워크로 된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로봇 시스템과 연결해서 뭐 아메리카노를 구입해가지고 25층에다 배달을 해라, 뭐 23층에다 배달을 해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네트워크 격리 설계가 권장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네트워크 서로 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제 경험에서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설계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메쉬라든지 그냥 단순히 인터넷이 되고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트워크, 와이파이 메쉬 정확하게 설계하고요. 5G도 그냥 5G가 아니라 프라이빗 5G 같이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가이드들이 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경남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기 이슈는 트랜잭션 오류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로봇이 그걸 못 받는 경우, 받았는데 응답을 못 보낸 경우, 받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를 백엔드에서 인지를 못했을 경우, 이런 트랜잭션 오류가 있는데 이거를 실기를 들고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되게 어렵겠죠. 재현 조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트랜잭션 오류 잡을 때는 로봇 시뮬레이터로 많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외를 고려한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비헤이비어 트리입니다. 비헤이비어 트리 자료형은요, 보통 게임에서 사용합니다. 게임에 있는 NPC들의 행동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정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방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문을 연다. 문이 안 열리는가? 그러면 키를 가지고 있는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을 언락시킨다. 언락이 되는가? 안 되면은 문을 때려 부순다. 때려 부순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문에 진입한다. 이런 식의 예외 조건들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성하실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동영상인데요. 자, 이게 뭐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헤이비어 트리입니다. 비헤이비어 트리 돌고 있고요. 로봇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검증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고요. 목표 지점인 25층까지 이동하는 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검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방송 멀티미디어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 뭐 RTP, RTSP, HLS, MPEG-C, 뭐 DVB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룬다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고 그것들이 로봇과 융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디지털 사이니지, 호텔 TV라든지요, 이노텍의 CCTV라든지 또는 이렇게 열영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건 융합할 때 고려할 것들은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은 보통 커넥션 리스 통신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격리 설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파사드 디자인 패턴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false 아이솔레이션 필요하고요. 뭐 또 얘기하지만 검증된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GIS, 지리 정보 체계죠. 그래서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카카오맵, 네이버 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맵을 보면요, 지도 보면은 건물의 윤곽 보시죠? 건물의 윤곽을 보고서 내가 대충 어디쯤 있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 로봇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여기 윤곽이 보이실 거예요. 윤곽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LG전자 서초 캠퍼스 앞에 있는 그 오토갤러리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로봇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봤을 때 내가 대충 이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활동 반경이 2, 3km에 달합니다. 그냥 2, 3km 직선 거리가 아니고 2, 3km 반경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맵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맵을 사전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만들어진 GIS 정보를 활용해서 보통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꼭 필요합니다. 프라이빗 5G망들, 뭐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요, 저희 연구소 홍은태 박사님의 자료고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드립니다. 로봇은 TV나 에어컨처럼 고정된 형상의 제품이라기보다 다양한 속성의 결합입니다. 위에 뭐 로봇 모바일 베이스 위에 기관 포탑이 달릴 수도 있고요, 사이니지가 달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성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로봇 베이스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이 결합된 것, 이것이 로봇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신망, 멀티미디어, GIS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자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 여러분들이 내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로봇에 응용될 수 있을까를 어떤 감을 잡으신다면은 제가 의도한 그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통제해야 하고요.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통제해야 하고, 그리고 CI/CD, CT 그 과정에서 로봇 시뮬레이터도 많이 활용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소개해드린 건 레퍼런스 로봇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AP X86 i7급 RTX 2060이 달려있는 꽤 강력한 AP도 달려있고요, 배터리도 달려있습니다. 300W까지 버틸 수 있는 배터리도 달려있고 자체 네트워크도 가지고 센서들도 거치되어 있는 일종의 레퍼런스 센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 내 애플리케이션 결합해보고 싶은데 당장 쓸 수 있는 로봇이 없을까? 여기서 카메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카메라 개발을 하거나 센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당장 쓸 로봇이 없어, 당장 거치해서 쓸 로봇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런 다공판, 여기다가 그때그때 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레퍼런스 센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것만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기존 상용 제품, 모바일 베이스, 로봇 모바일 베이스에 얹혀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운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벤치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치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게 레퍼런스 로봇, 레퍼런스 센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 연구소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시스템 아키텍트인 노상겸 체계님이 계속 추진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걸 가지고 개발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구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도 여기다가 하드웨어 여러 개 달아가지고 과연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열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증을 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위치는 어떻게 잡을지 기구 아저씨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25분이 지났고요. 예, 시간 조정 잘 해야겠죠? 자, 저는 2017년도부터 로봇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금 2023년이고요. 아직까지 LG가 로봇 시장을 창출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로서 어떻게 하면 LG가 로봇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질레트, 예, 면도계사죠. 뭘 파나요? 면도날을 팝니다. 면도날로 이윤을 얻죠. 로보티즈라는 회사 있습니다. 이분들 로봇을 만들죠. 로봇을 만드는데 실적인 이윤은 어디서 나냐?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모터를 팔아서 이윤을 내보겠어요. 그리고 CCTV 업계, 이노텍도 하고 있으시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팔아서 이윤을 낼까요? 아니죠. 어떤 콘솔들, 콘솔들 솔루션, 그것으로 이윤을 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다양한 속성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팔 것인가? 그냥 우리는 그냥 로봇을 팔 거야. 이러면 좀 그래요. 우리는 과연 뭘로 이윤을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지털 사이니지 요즘 장사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북미 점유율 53%, 요즘에 아이디 사업 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자, 디지털 사이니지 비즈니스 모델 설명드립니다. 자, LG, 삼성 이런 제조사들이 있고요. 이런 제조사들이 디지털 사이니지, 유지 보수 부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외부 OS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SI사들, 솔루션 운영사, 아빅사라든지 노비사인 같은 회사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이 회사들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미술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최종 고객들한테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온사이트로 가서 개발, 설치, 운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봇 위에다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양산품 디지털 사이니지, 우리 양산 잘 알죠. LG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탑5 안에 드는 가장 우수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산품 디지털 사이니지 결합할 수 있는 로봇 모바일 베이스를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교체 가능한 모듈화 설계 도입하고요. 외부 OS 기반의 연동 설계들을 제공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회사들, 노비사이나 아빅사가, 이 사람들이 로봇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한 주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최종 고객들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그림은요, 로보에즈사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그림을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중소기업이에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 아직도 진행형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공급망도 있어야 하고 CS망도 있어야 하고 파트너사, 그리고 파트너사 간의 유대감도 있어야 하고요, 시장 지배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우리가 팔겠다라고 하면은 로봇 위에다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얹어놓고 정해놓고서 팔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중소기업과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베어로보틱스니 로보티즈니 중소기업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강력한 공급망, CS망, 파트너사,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대기업의 싸움을 할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들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한 예입니다. 여기 위에 디지털 사이니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노텍의 CCTV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위에 LIG의 기관 포탑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브원에 드론, 골프장 드론을 감시하는데 골프장 드론들이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골프 드론 모선이 될 수도 있어요. 드론의 충전을 담당하는 드론 모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엇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속성의 집합적인 로봇에서 우리가 제공하려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쪽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실내 배송 로봇입니다. 여기 계신 분 저희 파트장인 박덕기 박사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인도 주행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아이디어가 있고 결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다가 7개의 명함을 뒀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혹시 저희 쪽이라고 상담하실 거 있으면은 저희 쪽 박덕기 박사님하고 저랑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술을 같이 교류해 본다든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관심 있으시면 앞에 있는 명함들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큰 얼개를 보여주신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센서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렇게 그 센서에서 올라오고 거기서 계산해서 또 같이 그 계산된 결과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서로 동기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센서 같은 경우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계산 속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그 어떤 성질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지면은 위에서 만나는 뭐라 해야 돼 타이밍이 다를 것 같아서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동기화들을 어떻게 맞추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우 저희는 미드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동기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는 아까 제가 로스라는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메시지 미드웨어, 통신 미드웨어고요. 그 통신 미드웨어가 각각의 타임스탬프들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DDS라는 것, 사실 이건 군용이라든지 뭐 공공에서 많이 쓰이는 DDS라고 있습니다. 그 DDS 포맷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드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동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과열 발생하면요, 제가 제 프로파일 사진에 올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이랑 같이 찍은 사진, 그때 38도 찍고 있었거든요. 마곡에서 38도 땡볕에서 저희가 실외에서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날락말락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랑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게 공조 설계 해달라. 기구 아저씨들한테, 기구 엔지니어 분들한테.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옆중대 아저씨.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상화 검증하고 계신 부분이 실제 환경하고 싱크로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00%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리얼 투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주제가 있어요. 리얼 투심 얼마나 같을 것인지. 이건 사실 저희뿐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다룬 건 정확하게 리얼하게 물리 엔진이 정확하게 실세계랑 똑같이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 돌아가는가, CI/CD를 돌릴 때 그것들을 검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까지가 제한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를 한다는 개발 거죠. 자체도 자사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예. 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유니티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티로 개발한 것도 있는데 지금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유니티보다는 뭐 다른 뭐 언리얼 5라든지 언리얼 5가 요즘 되게 잘 나와가지고 언리얼 5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자사가 직접 개발한다. 왜 자사가 직접 개발하냐? 왜 기존에 있는 제품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요, 저희 요구사항에 맞춰서 로봇이라는 게 아직 마켓이 크지 않고요. 그 좁은 마켓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로봇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주는 벤더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애지간하면 30분에 맞추라고 하셔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10분은 Q&A 할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30분에 맞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네요. 그러면은 뭐 잡담이나 좀 해볼까요?
저 옆쪽에 아저씨들 루파를 하고 계세요. LG 업가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AI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구글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강력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많이 밀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만약 그거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LG나 삼성 같이 홈 어플라이언스를 많이 보급한 데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린데라고 했던 게, 왜냐면은 소프트웨어가 가전 쪽은 소프트웨어가 다 파편화돼 있어요. 80개 모델이 있으면은 각각 다 코드가 바뀌고 코드가 80개 모델이 다 코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나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힘든데 루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루파가 그렇습니다. 루파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요, 저는 사용자에게 뭐 업그레이더블 가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AI에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AI에서 그런 효과가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루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파편화를 이제 잡을 거거든요. 그렇게 잡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을 보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있고요. 워낙에 실리적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가전제품에다 AP 넣는 것 자체, MCU 위쪽을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LG는 뭐 항상 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루파도 성공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빅데이터에서 터지지 않을까, 뭐 엑사원이라든지 같이 융합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 동료들이 그 루파를 하시느라고 하는데 되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뭐 어떤 분은 에멀록을 직접 구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OS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파편화를 없애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뭐 또 그쪽 분야가 또 많이 그렇죠, 보수적이신데 그 보수적인 분들 또 설득해 가면서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개척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로봇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명함을 놨습니다. 명함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기술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비즈니스 아니면 돌아가셔서 기획들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결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앞에 있는 명함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더 질문 없으시죠?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